잘 쉬었죠? 예,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민사소송, 지금까지 얘기는 주로 이제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소송의 구별하고 이 당사자 소송이 어떠한 게 당사자 소송이냐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당사자 소송하고 항고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 소송하고 항고 소송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사회보장 급부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회보장 급부에서 이게 항고 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문제가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무원으로서 뭐 20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하면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누가 결정하냐? 해당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퇴직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퇴직급여, 퇴직연금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급여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급여 결정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 청구권이 구체화되는 거냐 아니면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 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공무원 연금법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확인할 사항들이 있죠. 이게 공무원이었는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었는지 뭐 등등등.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연금 액수가 얼마인지도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결정된다라고 보면은 이 급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이 퇴직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안 되고 항고 소송으로 급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급여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이 퇴직 공무원에게 매월 300만 원씩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중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돼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밖에 이제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매번 이제 적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막바로 그렇죠? 막바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답이 뭐겠어요? 후자겠죠. 왜냐하면은 매월 300만 원에서 매월 200만 원으로 감액된 거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해서 감액된 게 아니잖아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때 뭘 같이 해야 돼요?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해야겠지. 그죠?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왜 답을 못해? 이해한 거 맞죠? 예. 잘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어떤 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이 행정청의 결정과 같은 처분에 의해서
그 권리가 생성되느냐 아니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청에 과연 이게 사회보장급부 청구권을 행정청의 결정과 같은 처분 때문에 생성되는 거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인데 판례를 보면은요.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보상금 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이 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처분이냐 아니면 그냥 제한이냐 청약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요. 좀 어렵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반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사이의 법률의 구조나 절차가 상당히 유사하게 돼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요.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청구는 이거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간에 그 판례를 교재를 통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의 대체 가능성에 관한 겁니다. 471페이지인데요. 일단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그 구성요건적 효력 기억나시나요?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 소송하고 이 당사자 소송의 대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무효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호환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즉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 이때 확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행소송하고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하고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물론 저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석하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석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사이의 그 보충관계는 민사소송의 원리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당사자 소송의 절차는 일단 원고적격은 뭐 민사소송하고 같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데, 피고적격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었잖아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다시 소송법의 일반 원리대로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관할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니까 행정법원 관할인데, 다만 그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당사자 소송의 관할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제소기간도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뭐 제소기간 따질 수 있고, 소외 변경,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심리 절차에서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제도 직권심리 다 항고소송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니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송의 종류에서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도 이 항고소송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다만 제3자효는 형성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효는 형성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는 뭐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행정소송법 43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사자 소송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 민증소송으로 가면은 일단 민증소송의 정의입니다. 민증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하고 관계없이 즉 자기의 권리 침해하고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것은 무슨 소송이에요? 주관 소송이죠. 객관 소송이죠. 객관 소송이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객관 소송이죠. 그리고 이게 민증소송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본에서 조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민증소송이라고 하면 선뜻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소송. 그러면 그 예가 뭐가 있느냐? 현행법상 민증소송에 해당하는 예가 선거에 관한 소송, 투표에 관한 소송, 주민소송. 뭐 더 있겠지만 일단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선거에 관한 소송, 투표에 관한 소송, 주민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관소송이고 열기주의죠. 그러니까 법정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같은 거는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현행법상 인정되는 민중소송의 예로서 선거소송이 있고 투표에 관한 소송이 있고 주민소송이 있다라고 했는데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뭐 선거소송이 있고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투표에 관한 소송으로는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하고 주민투표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478페이지로 가면은 요새 종종 이용되고 신문지상에도 잘 오르내리는 소송이 이제 주민소송이라는 거죠.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방자치법 22조에 주민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그 중지, 시정,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뭐 선심성 행정을 하면서 지방재정을 뭐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21조에 따라서 감사 청구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주민 감사 청구가 전치돼야 됩니다. 필요적 전치. 주민 감사 청구가 필요적 전치다. 그러면 주민 감사 청구는 언제 제기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 청구의 전치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주민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방자치법 21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지방자치법 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인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주민감사 청구가 이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약간의 논란인데요, 쟁점인데, 자, 두 번째 사유가 주로 문제겠죠, 그죠?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가 주로 주민 소송에서 주된 유형이겠죠, 그죠? 근데 각하 결정을 했어요. 감사 결과가 주민 감사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그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막바로 이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로 봐서 주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냐, 약간 논란이 되는데 판례는 주민 감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주민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480페이지예요. 주민소송의 유형이 뭐냐? 첫 번째,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두 번째, 행정처분이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세 번째, 게을리한 사실에 위법하기를 구하는 소송. 네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에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이런 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길어서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유형을. 그래서 1호 소송, 2호 소송 이렇게 별명도 있습니다. 제1호 소송, 제2호 소송 이런 식으로. 심리 절차는 민중소송의 심리 절차는 그 객관 소송이라는 성질에 반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한 특징이 없으면은 각각 해당하는 항고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민중소송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전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권한쟁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한쟁의하고 기관소송이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기관쟁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자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간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통설은 이 행정 주체 사이의 소송이 아니고 행정기관 간의 소송이기만 하면 기관소송이라고 정의하는 게 통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행정소송 권한쟁의 심판이 생기고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판례가 통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의 기관 간에 관한 소송이다 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일단 그게 배경이고요. 그러면은 원래 기관 소송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번 학기 강의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관 소송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형용 모순이잖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즉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이 소송이라고 하면, 그죠? 권리하고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람만이 갖는 거기 때문에 행정주체가나 자연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붙여놨으니 기관 소송은 앞에 기관과 뒤에 소송이 형용 모순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리고 이 행정조직은 개서제를 띠고 있고, 그죠? 개서제에 따라서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생기면 상급 행정기관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로 돼 있고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분쟁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행정내부 불개입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느냐는 거죠. 왜 있겠냐. 그러한 행정조직 내의 통일성을 취할 수 없는 행정조직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조례안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급 행정기관이 없어서 계층 구조에 따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 소송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관 소송은 지금 객관 소송이고, 그죠?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권한쟁의하고 관계예요. 권한쟁의는 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잖아요. 자, 헌법재판소법 62조 제1항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로서 첫 번째,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정부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 소송하고 권한쟁의는 사실상 그 내용이 같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심판기관이 차이가 나죠. 기관 소송은 법원에서 하고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 심판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기관 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의 기관 간의 소송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제소요건과 관련해서 기관 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즉 열기주의지만 권한쟁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 기관 소송은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고 권한쟁의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해서 법문상으로는 양자가 구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 소송과 권한쟁의가 상당 부분 내용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이 내용상의 겹쳐짐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소송은 법정주의잖아요. 권한쟁의는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물론 헌법소송법이나 헌법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권한의 확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도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잖아요. 근데 110을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기관이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에 의해서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예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기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대상인 권한의 전부 또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다툼에 관해서도 처분 또는 부작위를 공권력의 행사로 넓게 봐서 추상적인 권한의 소재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을 넘어서서 개별 사안에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 그 자체가 위법한 경우를 포함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소송의 대상하고 권한쟁의의 대상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례로서 자신의 권한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고 기관 소송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 분쟁이 헌법재판소에 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행법상 기관 소송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의회하고 교육감이죠. 교육감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자, 486페이지로 가서요. 그러면은 현행법상 기관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안 의결 또는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전제가 되는 게 조례의 제정 절차를 대충 아셔야 되는데 일단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를 조례라고 하죠. 그럼 조례의 제정 절차를 보면 통상적인 경우 뭐 예외 1, 예외 2가 있는데 이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감독기관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면은 지방의회가 제적위원 2분의 1 출석이죠. 출석위원 3분의 2의 특별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이냐. 특별정족수를 거쳐서 재의결을 하면은 이제 조례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감독기관이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소송 체계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독관청이, 그러니까 시군구 같으면은 시도지사나 뭐 주무부 장관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감독관청의 지시를 받거나 감독관청이 조례안 재의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 경우를 시줄 날줄로 해서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돼서 제소하는 경우 중에 첫 번째 독자적인 소재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자, 먼저 제의 요구가 전제가 됩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제의 요구를 했는데 지방의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합니다. 재의결을 하면은 그것 중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의 경우, 아까 제의 요구는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중에서 법령 위반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법령 위반인 경우에 대법원에 21일 내에 제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소송은 기관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소송 유형 두 번째인데요.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제2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또 월권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월권은 뭐 법령 위반에 포함될 테니까 뭐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법문 자체로는 지방자치법 자체로는 앞에 그 독자적인 소재기에서는 월권 또는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 제2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한 제2요구는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앞에 월권이 빠져 있다. 이렇게 제2요구를 하고 역시 특별정족수에 따른 제2결을 하면은 역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어쨌거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든 아니든 간에 당사자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의 기관 간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기관 소송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줄기로 두 번째 감독관청이 원고가 돼서 제소하는 경우입니다. 감독관청이 그러니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감독관청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의결 지시는 따랐는데 제소 지시를 안 따르는 경우입니다. 제소 요건은 역시 법령 위반이에요. 법령 위반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2요구에 제소를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를 했는데 안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관청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제2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관 소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통설대로라면.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요구는 따랐는데 제소지시를 안 따른 경우가 이제 앞의 경우고요. 아예 제2요구 자체를 안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2결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게 아니죠. 제2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2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 취소 소송이,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거죠. 제2결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게 아니고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입법적인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방자치법에는 제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고 제2요구 자체를 안 따르는 경우를 상정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공백이 생겼는데 감독관청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제2결 무효 확인 소송을 유추해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더니만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기관소송 법정주의다. 이건 기관소송은 아니지만 그 유사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돼 있지 않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소송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대법원 판례가 계기가 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제2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에 관한 소송 형태이고 역시나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례안 제2결 무효 확인 소송이든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든 간에 어떤 조례안이 말이에요? 어떤 조례안이 어떤 조례안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감독관청이 5조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5조만 문제를 삼으면 이 조례안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조례안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5조만 무효가 되는 건지
따라서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전부 무효설이고 하나가 일부 무효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전부 무효설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부 조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례안 전체의 취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5조만 삭제된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전에 조례안과 후에 조례안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 무효설입니다. 다만 심리 대상은요. 심리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제의를 요구할 당시 이 사항으로 지적해서 재의결해서 심의가 된 사항에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삼았던 제의 요구를 할 때 문제를 삼았던 그것에만 심리를 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한 학기 내내 걸쳐서 행정쟁송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국가배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